반갑습니다. 저는 마산대 공상학과 박동선이라고요. 오늘 저랑 김원덕 선생님이랑 주제를 잡고 이렇게 하게 된 게 이제 로우 백페인. 로우 백페인인데 이 로우 백페인의 이게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 이게 미국 물리치료사협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출판을 하게 된 건데, 미국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이거를 왜 만들었냐, 부터 일단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물리치료사협회에서 WHO ICF의 그 기준을 삼아가지고 정형계 물리치료를 하고 계시는 그 임상가들한테 이제 제공 배포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많은 논문, 문헌 이런 것들을 고찰을 해가지고 이제 에비던스를 다 달아놨습니다. 요즘 이제 추세가 이제 에비던스를 강조하는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물리치료사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있는 걸 가져와서 협회에서 이제 지금 번역판을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대학원 수업에서 일단 먼저 접하였는데, 저희도 이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약하진 않아 저희가 그로 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로우 백페인에 대한 리스크 팩터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으신 분 손들어서 발표합니다. 무거운 걸 들 때. 아 예. 예. 또 체중.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직립보행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체중 나왔고, 무거운 거 들 때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면 나이. 네. 나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도 들어갈 수 있고. 자세. 디스크 디스크. 물론 원인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디스크는 병명에 가까운 거지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성별에 따라서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남성, 여성 일하는 환경도 틀릴 수가 있고, 보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교통의 위험 요인들 이렇게 이제 구글링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근데 체중이 많다고 사람들이 다 백페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연관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중이 많고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 전부 다 교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체중이 적고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백페인이 있다 없다 저희가 명확하게 뭐라고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하진 않지만 에비던스에서 입각해서 이제 기술을 해놓고 이제 임상가들한테 봐라고 이렇게 적어둬놨고, 저희도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보시면 인디비주얼한 게 있습니다. 개개인적인 요소라고 하는 건데, 지네틱 보이시죠? 유전적인 겁니다. 유전적으로 디스크 디제네레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non-specific LBP가 있습니다. 그 non-specific LBP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밝혀지진 않았지만, 물론 저희가 얘기했듯이 체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거는 이제 유전적인데 뭐라고 이렇게 딱 발견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젠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성에 대해서 남성, 여성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나이, 그 다음 체질, 또 사람마다 또 힘의 차이도 다르고 유연성도 틀립니다. 그 다음에 사이코소셜 팩터가 있습니다. 이 사이코소셜 팩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디프레션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 디프레션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 자주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온몸이 아프다 그래요. 그냥 뭐 특정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 뭐 굉장히 저희가 사이코 소셜적인 요인도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정서적인 부분을 치료사가 보다듬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임상 10년 동안 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다 라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 릴레이트 보시면 이제 활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요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요통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레저 생활 많이 하시죠. 뭐 스키도 타러 가고 뭐 보드도 타고 뭐 좋아하시는 운동 뭐 야구, 축구 모든 운동을 하면서도 요통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흡연을 하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액티비티적인 걸 많이 하면 요통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스크 팩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재의 문헌은 요통의 초기 에피소드를 명확한 원인을 이거는 이것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고 가지는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이 지침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매우 다요인적이며 인구에 따라 다르며 서양인 다르고 동양인 다르고 아프리카인 다르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논문을 쓸 때도 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한국인을 상대로 논문을 작성을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서양인이 체구가 틀리고 키 틀리고 몸무게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동양 사람이랑. 그다음에 생활 방식도 틀리고. 서양은 이렇게 서서 하는 생활 방식이 많고 저희는 좌식 패턴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구에 따라 다르고 요통의 발생과 약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건 명확하게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 초기 에피소드의 확실한 원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클리니컬 코스로 넘어갈 텐데요. 자, 클리니컬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통을 나누는 단계가 아큐트, 서브아큐트, 레커런트, 또한 크로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통은 저희가 한번 이제 허리를 다쳐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뭐 자세가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뭐 하이포시스가 있거나 측만증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요통이 이제 연관돼서 발생을 하는데, 요통은 굉장히 높은 재발률과 만성 요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급성기 때 잡아주지 않으면. 근데 저희가 치료사들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대부분 허리가 아파서 이랬는데 바로 병원에 오시는 분이 몇 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진짜 건강염려증이 있는 환자 아니고서는 일주일 안에 병원 오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허리 아프다 그러면 어르신들 뭐부터 합니까? 파스 바르고 집에서 찜질 좀 하고 이러면 좀 낫겠지 이러면 또 한 일주일 지나요. 그래도 또 안 낫는다. 그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병원을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미 아큐트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큐트로 측정할 수 있는 기간이 2 내지 3주 그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벌써 거기서부터 일주를 잡아먹어버려. 이미 집에서 케어하고 오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요통이나 다른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통증도 마찬가지인데 아큐트에 병원하는 환자들이 거의 그 수가 극히 드뭅니다. 드물지만 요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통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이제 재발률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일하면서 물건 드는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은 처음 요통을 발생을 했는데
이 요통을 발생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일을 안 하게 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근데 이 일을 안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걸 이렇게 허리로 들었다 하면 저희가 교육을 해줘야죠.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굽혀서 물건을 들어서 옮겨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치료사들이 되어야 되고, 그냥 치료사의 우선순위는 재발을 방지하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만성요통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에서만 우선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증상이 보존됐다고 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물건을 드는 이 일을 계속 병행하게 되면 또다시 요통이 재발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걸 막고자 저희가 뭐 학업에도 증진하고 많은 교육도 들어 다니시겠지만 치료사로서 조금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치료 잘한다고 해서 이 치료사 정말 뛰어난 치료사다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집에 각각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파악을 해서 케어를 해주는 게 조금 맞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나우시스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심각한 의학적 및 심리적 상태가 나와요. 자, 여기서 저희 이제 이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서 심각한 의학적 증상, 이거를 이제 레드 플래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상태의 증상이 옐로우 플래그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뒤쪽으로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심각한 의학적 및 심리적 상태의 증상과 징후가 없는 임상 발견들과 관련된 요통이 모빌리티 임페어먼트, 소라식, 룸바, SIB죠. 여기에 이제 모빌리티가 결여되고 손상이 되어서 요통이 발생한다라고 여기서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드 오 라디에이팅 페인. 자, 여기서 또 나오죠. 레퍼드 페인. 레퍼드 페인 뭘까요? 레퍼드 페인 뭐겠습니까? 학교 다니셨을 때 배우셨을 때. 레퍼드 페인 뭡니까? 아무도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연관통입니다. 연관통인데 이 연관통은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레퍼드 페인, 머슬이나 파셋이나 내장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관되어 페인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아픈데 심장이 아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여기 아프지 않고 왼쪽 어깨에 페인이 나타납니다. 저도 내장기관은 잘 모릅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근데 그렇게 이제 연관통이 되어서 발생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레퍼드 페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 한 파셋에, 어디 한 머슬에, 그러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죠. 머슬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트리거 포인트가 이제 연관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라디에이팅 페인. 라디에이팅 페인 뭡니까? 방사통.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방사통. 라디에이팅 페인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라디에이팅 페인 같은 경우에는 너브루트가 압박이 돼가지고 발생되는 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요통에서 발생하는 너브루트가 눌리는 신경이 어디입니까? 네? 4번, 5번. 흔히 저희 사이티카 너브라 그러죠. 자구신경통을 동반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라디에이팅 페인이 있는데 무릎 아래 쪽까지 통증이 발현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라디에이팅 페인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라이즈 페인, 전신 통증이라고 보는데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라디에이팅 페인과 연관되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L 4번 5번이 이제 신경 너머루트로 압박을 했어요. 압박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허리에서부터 노마툼 타고 이렇게 페인이 타고 내려가잖아요. 이거는 전신적인 통증이라고 환자는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가 룸바에 모빌리제이션을 하든 어떤 치료를 해줄 거 아닙니까? 이 치료를 하고 나서 라디에이팅 페인이 점차 올라와서 통증이 딱 허리 극소 부위 센트럴리제이션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 치료는 좋아진 것과요, 나빠진 것과요? 아주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라디에이팅 페인도 줄이고 제너럴즈 페인을 센트럴로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ICD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게 되면 이제 요통에 관해서는 로우 백페인,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우 백페인이 있고요. 그다음 룸바고 요통이라고 하고, 룸바스 에이코르 세가멘탈 소매틱 디스펑션, 여기에 디스펑션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로우 백페인은 스트레인이 발생을 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파이널 인스타빌리티, 불안정성이 있어서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백 신드롬, 저희 요즘 뭐 플랫백 신드롬 환자들 좀 있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먼트 인터버테브럴 디스크가 전이가 된 거. 그래서 그다음에 룸바고 위드 사이아티카, 이게 뜻이 라디에이팅 페인입니다. 자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펑셔널적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이 다이어노시스를. 여기 보시면 아큐트와 서브아큐트, 로우백 페인의 모빌리티 데피시. 이 가동성이 결손이 된 거예요. 네, 이 아큐트, 서브아큐트, 로우백 페인 환자는 가동성이 줄어들어요, 현저하게. 그 다음에 아큐트, 서브아큐트, 크로닉, 로우백 페인 with movement coordination impairment, 협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레퍼드 페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퍼드 페인이 나타나게 되고, 아큐트 때 아큐트 로우백 페인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아큐트, 서브아큐트, 크로닉, 라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큐트 또 서브아큐트 로우백 페인 환자는 with cognitive or activity tenderness. 요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하는데, 심리적 상태 쪽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네. 네, 심리적 손상, 결여돼 가지고 나타나는 에피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영어가 조금 약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닉 로우백 페인 with relative generalized pain. 아까 제가 generalized pain은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레드 플래그하고 옐로 플래그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레드 플래그, 심각한 의학적 및 심각한 의학적 증상이 있을 경우, 심각한 의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골절. 네, 골절.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캔서. 네, 캔서. 골절 얘기. 또 척추 감염. 있을 수 있을 거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방지성 척추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신경학적으로 보시고 툭돌압이 왔는데 저희가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전문 얘기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런 환자를 저희가 치료한다고 했을 때 환자가 나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걸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아큐트 환자가 왔어요. 내원을 해가지고 30일 동안 치료를 막 했습니다. 했는데 증상이 고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레드플래그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전문 의사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야 돼요. 컨설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치료를 하고 이거 좀 하면 낫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의료사고 날 수도 있고 저희가 덤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레드플래그에 걸리는 환자들은 우리가 손대지 말고 다른 전문가들한테 토스해줘라. 괜히 손대서 우리가 피볼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옐로우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디프레션 제가 얘기 드렸죠. 심각한 이제 우울증에 빠져 있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 굉장히 그냥 온몸이 다 아프다고요. 굳이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허리가 아파서 왔다고 하는데 이 디프레션 빠져 있는 환자들 그리고 이제 사이코 페이스적인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대화를 해보면 어느 쪽으로 조금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저는 느낌이 오던데요. 저는 느낌이 와요. 일단 교수님하고 얘기해 보면 조금 느낌이 오거든요. 농담입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환자가 직접적으로 들어오면 환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뭐부터 합니까? 환자 들어오면 인터뷰. 인사. 인사는 당연히 하고요. 인사 말고 그러면 환자가 걸어 들어오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일단 저희가 눈으로 시진을 할 거 아닙니까? 시진을 하고 이제 문진을 하거나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대화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캐치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환자가 약간 좀 멘탈적으로 좀 디프레션이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이런 걸 잘 캐치를 해서 요 옐로우 플래그에 걸리는 환자들도 정신과 전문의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의뢰해서 이 디프레션이 빠져 있고 이 우울증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을 때 다시 이제 내원을 했을 때 제가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우울증이나 디프레션이 빠져 있는 환자 아무리 치료해줘봤자 안 돼요. 안 나서요. 허리 실컷 치료해주고 난 사람한테 선생님 저 어깨가 아픈데 어깨 치료하다 보면 또 허리 또 아픈데 이렇게 되면 그냥 원점이에요. 원점. 계속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본적인 원인 디프레션에 빠져있던 우울증에 빠져있던 요거 먼저 이 선행적인 요거를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정형외과적 치료를 접근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고 그다음 이 가이드라인을 보실 때 보면 또 그
이게 나있어요. 레벨 오브 에비던스, 그다음 그레이드 오브 에비던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에비던스의 종류가 쫙 나와 있어요. 레벨 오브 에비던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에비던스를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 에비던스를 이제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보시면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1, 2, 3, 4, 5까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내용물이 없습니다. 내용물이 없는 내용이라서 1, 2, 3, 4, 5를 명시를 해놔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논문들을 보셔서 알지만 RCT 논문이라는 게 있어요. 무작위 대조 실험 연구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연구를 한 연구의 논문이 최소 하나의 그 논문이 들어가 있어야 에비던스 레벨 에비던스가 1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에비던스를 가진다라는 거 좋은 거예요. 에비던스가 굉장히 좋은 에비던스라고 이제 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진단적 실험이나 아니면 뭐 전향적 실험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우세한 연구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게 이제 2단계 에비던스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사례 연구, 사례 조절 연구예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사례 연구, 그 다음에 5단계는 전문의 의견. 딱 들어봐도 알겠죠? 1단계가 좋을까요? 5단계가 좋을까요? 5단계 쓸데없는 소리 안 하면 돼요. 5단계는 그냥 전문가 개인 사견이에요. 사견이기 때문에 에비던스로서는 굉장히 나쁜 에비던스. 그게 최소, 제가 생각해서 최소 3단계 3단계까지는 적용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근데 가장 제일 좋은 거는 1단계죠. 1, 2단계를 봐야 돼. 제가 주로 이제 진행할 때도 이제 에비던스 될 때도 1, 2단계까지는 되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오브 에비던스는 6단계로 나옵니다. A, B, C, D, E로 구분이 되는데, A가 이제 스트롱 에비던스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이 지침서를 한번 풀 버전을 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에비던스들이 이렇게 1, 2, 3, 4, 5 여기 달려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 B, C, D, E, F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는 이제 가장 강력한 에비던스를 가지는 이제 그 단계로서 스트롱 에비던스입니다. 스트롱 에비던스고, 이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1단계 있죠. 1단계 에비던스를 1단계 레벨 오브 에비던스를 최소 하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A.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아까 2단계 말씀드렸죠. 우세한 그 진단적 연구, 질적 연구를 이제 우세한 그 에비던스를 갖다 붙여놓은 게 B. 그 다음에 역시 C. 이거는 C는 이제 위크니스 에비던스. 2에서 4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 3, 4, 5단계 중에 2에서 4단계가 충족이 되는 단계가 이제 C 이제 그래도 뭐 에비던스. 나머지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에비던스로서 그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1, 2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 오브 에비던스는 A, B, C까지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앞에 이제 인트로덕션 단계라서 조금 내용이 조금 짧고요. 이제 이어서 하시는 김원주 선생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고요. 이어서 하시는 김원주 선생님의 내용이 조금 많아요. 많아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듣기 전에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걸 요약을 하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저희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진단 그 분류를 할 때 백비에 난다고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레드, 옐로우 요거를 이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 환자가 레드 플래그인지 옐로우 플래그인지 꼭 환자가 왔어요.
여기 걸렸어.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야 돼요. 저희가 치료할 부분은 아니라서 다른 데로 보내고 다른 환자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결손이 있는 환자를 이제 가려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모빌리티 결손이 있는 환자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바로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절별로 세가멘트 컴프레션 페이, 미들 페이 있는지 4번에 있는지 5번에 있는지 이렇게 각 분절별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 평가 부분은 우리 김원덕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내려와서 모빌리티 하면 뭐였습니까? 아니 분류를 하면 보통의 분류를 하면 펑셔널 쪽으로 이제 펑셔널 쪽으로 결손이 있는 환자들을 또 조금 가려줘요. 그럼 펑셔널 쪽으로 이제 결손이 있는 환자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큰 관절들, 힙 조인트, 숄더 조인트, 아르인 테스트 해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분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퍼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관통이죠. 여기 이제 뭐 머슬인지 아니면 뭐 세가멘트든지 아니면 내장기관인지 요렇게 분류를 해서 환자를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좀 분류를 하자는 거예요. 분류를 하고 나면 검사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지 딱딱딱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평가해서 이제 중재 치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엑서사이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라디에이팅 페인.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더블루트로 압박이 돼가지고 이제 페인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뭘로 테스트 해야 될까요? 라디에이팅 페인. SLR. SLR, 뭐 슬럼프 테스트, 뭐 스페셜 테스트들이 몇 가지 있겠죠.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요통 환자를 이제 분류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분류를 시켜서 평가해서 중재하고 엑서사이즈 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 큰 틀을 가지고 환자 치료를 하고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짧았네요.